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로 나눠질 만큼 큰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문화를 일구고 그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갈지 세상을 대하는 미학적 태도나 지역 생태 자원에 대한 관심,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마을의 도시 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 강좌를 통해 이런 안목들이 모여 문화가 있는 미추홀 문화도시를 꿈꾸는 작은 물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추홀 시민로드, 미추홀의 생태자원 세 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미추홀의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추홀에 하천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미추홀 구민들이 꽤 있으실 건데, 예,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추홀에는 승기천의 상류가 위치해 있고 하기천이 있습니다. 또 용영 갯골수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천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에 산줄기가 어떤 산줄기가 있고 물줄기가 어떤 물줄기가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으로 미추홀의 승기천과 하기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인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추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의 인천의 위치, 대한민국에서의 미추홀의 위치, 또 더 크게는 아시아에서의 인천의 위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지도를 처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황해 바다이죠. 이 인천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황해라고 하는 바다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바다입니다. 물론 인천 앞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더 넓게 황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인천 앞바다에서의 황해의 의미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인천 앞바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이 세 강의 하구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강의 물줄기가 바로 황해로 흘러들고 있는데, 바로 이 강의 세 강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중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반도를 3등분 했을 때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강의 유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강으로 인해서 인천은 한반도의 중부권의 관문으로서 그동안 기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따가 이제 한반도의 지도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로 인천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격전지였고, 또 그 이후에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수도가 개성이었고요. 조선시대 때는 지금 서울, 한양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긴 하지만 남쪽의 수도가 바로 서울입니다. 바로 이 고려시대 개성과 조선시대 때 서울, 또 지금의 서울까지 생각을 하면 바로 인천은 우리나라의 관문이면서 국방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미추홀의 생태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동선상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미추홀은 크게 봤을 때 대한민국의 관문이면서 국방적 요충지에 위치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즉 동북아시아 하면은 우리나라, 남북한,
그 다음에 중국, 대만, 멀리 오키나와 일본의 중심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북한과 남한이 있고 또 이쪽에 여기 지금 나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메이지 유신 전까지 그 일본에 복속되기 전까지는 ryukyu라고 하는 독립된 국가가 있던 곳이고요. 여기가 지금 커서가 여기가 지금 독립된 국가가 있던 나라고 또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 바로 이 황해라고 하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나라들인 거죠. 근데 이 황해라고 하는 바다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바로 한반도가 전 세계로 나가는 입구가 바로 어디였느냐? 바로 인천 앞바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추홀이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미추홀, 인천을 이해하고 설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제 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하는 말이다. 이제 미추홀 구민들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드라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10년이 좀 넘은 드라마인데요. KBS 대하 드라마의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봤던 드라마입니다. 바로 뭐냐면 광개토대왕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금님을 꼽으라고 할 때 세종대왕과 함께 꼭 두 손가락 아래 들어가는 임금님이 바로 이 광개토대왕입니다. 이 광개토대왕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영토를 상당히 많이 넓힌 임금님으로서 되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KBS 드라마에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 관미성 전투라고 하는 부분이 이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바로 이 관미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와 격전을 벌입니다. 근데 이 관미성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광개토대왕 비문,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관미성이 지금 학계에서는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학자들이 합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세 군데쯤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정확한 위치는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지만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디? 바로 인천 앞바다에 한가하고 어디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그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곳이 바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 오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통일 전망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 오두산이 있고 그 지금 전망대가 있는 곳에 산성이 있습니다. 그 바로 산성이 과거의 관미성이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텐데 강화도에 그 고인돌 박물관이 있습니다. 고인돌 박물관이 있는 그 뒤에 산이 봉천산인데 이 봉천산에도 하음산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음산성이 관미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가 바로 교동대교를 건너가면서 보면은 왼쪽으로 산이 하나 보이는데 그 산이 바로 화계산입니다. 이 화계산에도 산성이 있습니다. 이 화계산성이 관미성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곳이 관미성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미성에 대해서 광개토대왕 비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깎아지른 절벽이고 주변이 해자로 되어 있다, 습지, 늪으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지역이 늪지는 어떤 걸까요? 바로 갯벌. 물이 들어오면 잠기고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갯벌 같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세 곳이 바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깎아지른 절벽에 위치해 있고 또 주변 지역이 갯벌,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미성으로서의 후보지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두산성이든 아니면 하음산성이든 화계산성이든 바로 다 인천 경기만 한강 하구에 위치해 있다. 넓게 봤을 때 인천 권역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삼국시대 격전지였던 이 관미성의 위치가 인천 앞바다 어딘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어떻습니까? 고려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로 그 수도가 개성이면서 병란도가 상당히 중요한 예성강 유역에 있었던 곳이었고, 조선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남북의 분단에서 역사의 늘 현장에 있던, 뭐 아픔의 현장이긴 하지만 연평의 해전, 그다음에 포격, 천안함 침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결국 뭐냐? 아픔의 현장이긴 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인천 앞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살고 있는 인천은, 즉 미추홀은 역사의 늘 과거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중심일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보면은 삼국시대 매소홀, 또 통일신라 때 소성현,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은 그 서울,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세 번째 도시가 됐고요. 예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네 번째 도시로 손을 꼽았는데, 이제는 인구로 봤을 때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조금 줄긴 했지만 300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한 295만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인구로 봤을 때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그래서 계양, 부평, 중구, 동구, 서구, 그 다음에 여기 남구가 아니고 미추홀구죠. 미추홀구, 그 다음에 연수구, 남동구, 강화, 옹진, 이렇게 8개의 구와 2개의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천이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이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만 중심지가 아니라 바로 자연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제가 이 강좌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안에 승기천과 하객천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연환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크게 세 개의 생태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생태축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서해안의 갯벌과 도서 지역이 하나의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 연결되는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허리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이렇게 세 개의 축이 바로 한반도의 3대 생태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개의 축이 교차하는 곳이 딱 두 곳입니다.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그 두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우리 인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 자연생태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인천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연생태적인 공간이다 보니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생물종, 지질경관 자원이 상당히 많다. 또 법적으로 보호하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보호하는 생물종 또 경관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에 40여 종과 공간이 있는데, 바로 천연기념물은 뭐냐면 학술적으로나 그 다음에 관상학적으로나 그 가치가 높아서 보호를 법률에 따라서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동물로 보면은 저새라고 하는 새가 있고요. 전박이 물범이라는 해양 포유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수하늘소라고 하는 곤충 종류가 있고요. 식물로는 여기에 지금 이제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백령도의 무궁화. 근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죽어서 천연기념물에서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후계목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일정 정도 자라고 나면 다시 천연기념물 지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도의 동백나무, 가장 북쪽에 서식하고 있는 동백나무라고 해서 북방 한계지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 동백나무가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름도에 있는 은행나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바로 남동구에 장수동에 있는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강화에 있는 탱자나무, 그 다음에 소사나무가 지정이 되어 있고, 서구의 신현동의 회화나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으로 봤을 때 경관 자원으로 백령도의 사고태변이라든가 콩돌해안 이런 곳, 그 다음에 소청도의 분바위 대리석입니다. 하얀색 대리석. 그 다음에 강화남단 갯벌이 저세 서시지로서 천연기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습지보호지역이라든가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대이작도의 풀등, 그 다음에 장봉도의 갯벌, 송도 갯벌, 그 다음에 한강하고 습지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호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호 동식물과 보호하는 공간이 있는 곳은 단연코 인천뿐이 없다. 인천에는 국립공원을 제외하고는 다 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아마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천의 갯벌이 빠져서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 그 인천의 갯벌이 2단계로 2025년에 등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의 조건입니다. 그 권고사항이 있었고 인천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서가 첨부가 돼서 남쪽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IUCN이라고 하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에서 서남해안 갯벌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한국의 갯벌이 멸종위기 철새들의 서식지로서는 그 가치가 인정이 되지만 핵심 지역이 빠졌다라고 해서 반려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부랴부랴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머지 핵심 지역도 포함시키겠다. 근데 지금은 준비가 안 됐으니 2025년까지 등재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첨부해서 다시 등재를 신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서류가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뭐 신안이라든가 서천 쪽에 네 곳의 갯벌이 등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인천 쪽 갯벌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2025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황해 권역에 중국 쪽과 서남해안 갯벌, 그 다음에 2단계로 인천, 그 다음에 북한 쪽 갯벌까지 전체적인 갯벌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보시면 지도가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데, 양쪽의 두 개의 지도가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근데 비슷한 한반도의 지도죠. 왼쪽에 있는 지도는 바로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 경제벨트니 평화벨트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서해안 따라서 하나의 축이 있고, 그거를 황해 경제벨트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선을 따라서 환동해 경제벨트라고 되어 있죠. 위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해당하는 곳에 접경지역 평화벨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의 되게 중요한 축으로서 우리 국토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뭐냐면 4대 핵심 생태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자연생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거는 경제, 협력, 평화 이런 관점에서 보는 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연생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축입니다. 근데 보면 서해안의 연안습지 보존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환황의 경제벨트하고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 쪽을 따라서 보면은 등줄기에 해당하는 쪽을 따라서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하나의 그 백두대간이라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DMZ 생태축이라고 중간에 있죠. 바로 이게 한반도의 3대 생태축이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도서지역에 그 해양 생태 보존축이라고 남해안을 따라서 하나의 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경제 벨트하고 평화 벨트하고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충돌에 늘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국토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정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미추홀이 포함된 인천은 역사문화적으로도 한반도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심지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생태적으로도 지금 현재 축이 교차하는 곳이다. 생태축이 크게 3개 또는 4개가 있는데 축이 교차하는 곳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공간이 바로 인천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무엇을? 바로 하천을 이해를 해야만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좁혀서 하천, 즉 물줄기와 또 산줄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럼 물줄기가 있다고 다 하천이냐? 제가 1강 때 경관으로서의 하천복원, 물줄기 조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하천복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런 강좌를 들으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하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전적인 개념이 있고 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뭐 사전적인 개념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육지의 표면에 대체적으로 일정한 물이 흐르는 길이인 거죠. 그런 곳이다,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법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하천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공무원들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할 때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 개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법적인 개념을 조금은 이해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수월할 수 있다. 서로의 이해를 좀 좁힐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하천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하천은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가장 큰 게 바로 국가하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하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하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하천이다. 또 관리하는 하천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거는 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뭐 일정 규모가 되어야 국가하천이 일정 규모가 되어야 지방하천이고 소하천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지정 관리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인데 일정 정도 사이즈는 좀 작지만 국가하천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굴포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천이 다른 국가하천에 비해서 길진 않지만 크진 않지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광역지자체가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서울까지 연계되어 있고 기초지자체도 5개나 그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관리가 만만치 않다. 여러 지자체가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나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자체들이 건의를 해서 그거를 국토교통부 받아들여서 과거에 지방하천이었던 거를 국가하천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추홀에서 만약에 승기천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 미추홀 구간은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소하천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하천 지정에 대한 부분은 미추홀구청에서 역할을 일정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이따가 말씀드리게 할 하객천 같은 경우도 저는 하객천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법적인 부분은 아직 제가 따져보진 않지만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객천이라고 하는 공간을 하천으로 관리를 하려면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미추홀에서 구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하천의 부분에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나누고 각각의 지정관리 주체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안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의 혼선과 이해가 좀 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하천이냐 지방하천이냐 소하천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좀 다른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 하천의 주변 지역의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개념이 좀 다르다. 왜?
이 하천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시골에서 바라보는 하천, 그 다음에 도시에서 바라보는 하천의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일정 정도 그 하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을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근데 도시에서의 하천은 친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좀 하는 개념이 좀 크고 뭐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가 도시화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져서 도시 하천이냐 농촌 하천이냐 산지 하천이냐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천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 큰 하천이냐 중간 정도의 사이즈 하천이냐 작은 규모의 하천이냐라는 부분으로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천의 바닥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또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 용어일 것 같지만 나중에 하천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되게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뻘이냐 바닥이 모래냐 자갈이냐에 따라서 또 안반이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의 서해안으로 바다로 바로 들어가는 하천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승기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좀 하객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 뻘입니다. 뻘. 그러니까 과거에 갯벌이었던 곳을 도시를 이제 만드는 과정 속에 갯골이 하천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고 바닥이 이제 뻘이거든요. 그러면 이 뻘인 경우는 조금은 과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갯골은 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쭉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 쭉 빠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강원도에 있는 하천들 같은 경우 보면 물이 이 하천변이 보통 모래톱이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물론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정 정도 하루에 따라서 뭐 드러나는 물의 높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해로 바로 들어간 하천들은 밀물과 썰물, 물론 간물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바로 대표적인 하천이 장수천입니다. 장수천에 가보시면 소래 쪽에 가보면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잠겨 있는 경우가 있고 물이 쭉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조수간만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천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하천의 경사가 급하냐, 그렇지 완만하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제 하천에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왜냐하면 기본적인 개념, 저희가 이제 하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조금 큰 물줄기가 되고 나중에 큰 강이 되고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합류되는 지점, 그 다음에 상류에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하천은 발원지부터 다른 큰 하천의 그 합류되는 지점까지의 관리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추홀에서 하천 이야기할 때 발원지가 어디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원래 자연적인 하천 같은 경우 보면은 상류에, 그러니까 발원지죠. 에는 산이 있고 그 산지에서는 일정 정도 계곡부에서 계속 비가 오면 물이 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침식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중류부에서는 이 상류에서 운반되어 있는 모래나 이런 것들이 퇴적이 일정 정도 일어나는 또 운반하는 과정. 그래서 좀 큰 자갈 같은 경우들이 쌓여 있는 공간이 있고 모래 같은 것들이 있는 상황. 그다음에 하류부에 오면은 모래 퇴적이 있고 또 멀리 가면 뻘이 형성되는 구간들이 있다. 삼각주 같은 것들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뱀이 꾸불꾸불 이어져 가는 사행 이런 모양의 하천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가져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천의 하천들은 어떻습니까? 장수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또 서구에 있는 검단천이라든가 공촌천이라든가 신곡천 같은 하천들은 대체적으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쭉쭉 뻗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천을 직선으로 이제 뽑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했느냐, 지금은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홍수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하천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뭐 하도라는 물이 흘러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흘러가는 곳과 보통 우리가 이제 산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호안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이 호안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잠기기도 하고, 뭐 또 물이 빠지고 나면 뭐 산책을 할 수도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공간을 둔치라고도 하고, 뭐 고수부지라고도 하죠. 어쨌든 그런 공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봄나무 했을 때의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천하면 그러니까 윗부분에 제방이 있어서 이 제방 부분까지 하천부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승기천에 대한 복원이든 아니면 하객천에 대한 하천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이 도시에 있는 하천이거든요. 또 일부의 어떤 분들 도심 하천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이런 도심 하천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 하천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천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하천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한복판의 물길로서의 하천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도시의 하천들은, 특히 인천의 하천들은 상당 구간이 덮여 있다. 그거를 복개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승기천의 미추홀 구간, 전 구간이 덮여 있습니다. 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천, 도시에서의 하천은 시골에서 하천하고 달리 이 도시가 뜨거워지는 이 부분을 일정 정도는 낮추는, 그러니까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라는, 제가 1강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 그게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강원도의 하천처럼 여러 가지 자연적인 역할, 생태적인 기능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도시의 미세먼지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물길은 바람길이기도 합니다. 숲도 그런 바람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바로 물이 다니는 역할은, 그런 공간은 바람이 불어가는 길의 역할도 합니다.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길은 이코르 바람길이기도 하다. 왜 바람길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모여 살죠. 도시에 많이 모여 살면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또 자동차들의 배기가스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공기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 살면 이 공기가 순환을 하고 맑은 공기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맑은 공기가 바다에서 혹은 숲에서 발생을 해서 도시로 오려고 해도 막혀 있으면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길이 필요한데 바로 하천이 대표적인 바람길이라는 겁니다. 특히 하천은 건강한 찬 공기, 일정 정도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찬 공기가 공급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천의 기능 중에서 바람길로서의 기능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생물이 찾아올 수 있는 서식수의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가운데 있는 세 개의 기능을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아까 그런 말씀을 좀 잠깐 드렸잖아요. 인천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 역사적으로 자연생태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죠. 바로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경기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천을 좀 강조해서 인천 경기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인천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산과 물줄기를 이해하면서 인천의 이제 물줄기를 봐야 되거든요. 미추홀의 물줄기를 봐야 되거든요. 자, 보면 바로 인천 앞바다의 요 공간, 이 공간을 보면 바로 이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핵심 등줄기가 있고,
바로 그 등줄기에서 갈라지는 2차 산줄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 청북정맥이니 청남정맥이니 해서정맥이니 이런 정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마 그 태백산맥이라는 개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지리적인 개념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백두대간, 대간과 하나의 정관, 그 다음에 13개의 정맥으로 나뉩니다. 태백산맥이라는 개념은 지질, 그 산에 그 안에 안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구분한 거다라고 보신다면 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물줄기하고 산줄기를 같이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산자분수라고 하는 개념에 의한 혹시 그 산, 맷산자, 스스로 자자, 나눌 분자, 그 다음에 물수자 이렇게 4개의 글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줄기와 물줄기를 구분했습니다. 혹시 이 4개의 한자 모르는 분 계신가요? 되게 쉬운 한자죠.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리, 물, 산을 이해하시려면 이 4 글자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뭔 뜻이냐면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쉽게 보면 산은 분수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산에서 물길이 나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 예. 바로 뭔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지금 구봉산이라고 하는 백두대간에 요 구봉산이라고 하는 산 여기 커서 보이는데 보이시죠? 태백산의 바로 옆에 있는 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삼수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에 있지만 이 삼수령은 한 번 정도 내비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삼수령 전설이 있습니다. 삼수령에 이 삼수령 석삼자에 물수자에 고개령자 그러니까 3개의 물의 고개 이런 뜻인 거예요. 거기에 전설은 뭐냐면 삼수령의 전설은 3개의 바다가 시작되는 고개다 이런 뜻입니다. 3개의 바다가 시작되는 고개다. 과연 이게 뭔 얘기일까요? 3개의 바다는 바로 뭐냐?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를 말합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말합니다. 그게 뭔 뜻이지? 네. 바로 이 삼수령에서는 이 삼수령에서 한강이 시작이 돼서 바로 한강으로 해서 서해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비가 내리면 이 삼수령의 남쪽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은 낙동강으로 해서 남해로 간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 동쪽에 떨어지는 비들은 여기 이제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50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있는 삼수령은 바로 옆에 오른쪽을 보면 동해로 가고 남쪽을 보면 낙동강으로 해서 남해로 가고 서쪽을 보면은 바로 한강으로 해서 서해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3개의 바다가 시된다는 말이 일리가 있죠. 그게 바로 이 삼수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간판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안내판이. 그게 바로 우리나라 선조들의 전통적인 산줄기와 물줄기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 보시면 그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 산줄기를 의미하는 거고 정맥은 13개가 있는데 이 13개 정맥의 이름의 대부분이 청북정맥은 청천강의 북쪽이다 이런 뜻이고요. 청남정맥은 청천강의 남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청북정맥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청북정맥의 위에 떨어지는 비는 바로 압록강으로 해서 서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청북정맥의 남쪽에 떨어지는 비는 청천강으로 해서 서해로, 즉 황해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청남정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남정맥의 산줄기를 산을 쭉 연결하면 바로 청천강의 경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북정맥과 청남정맥은 청천강의 유역권을 결정하는 산줄기들을 쭉 모아놓은 거다. 산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인천으로 가지고 와 보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인천은 바로 한남정맥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한북정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한남정맥과 한북정맥 사이에 내리는 비들이 바로 한강으로 해서 서해로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 인천 앞바다의 이 인천 경기만 여기는 바로 예성강, 임진강, 그 다음에 한강. 한강은 워낙 크니까 북한강, 남한강 또 따로 나누죠. 이 한강 유역의 물들이 다 인천 앞바다로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요즘은 이제 고속도로가 잘 나서 다니기가 좀 수월하지만 과거에는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바로 주 교통수단이 좋은 물길입니다. 물길. 바로 이 예성강의 병란도, 개성, 그 다음에 한강의 한양,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바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먹거리, 특히 대표적인 쌀을 봤을 때 이 쌀들은 어디에? 충청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경상도에, 즉 삼남지방에서 벼가 쌀이 생산이 되면 그거를 바로 한양으로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동 경로가 뭐였다? 바로 백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백길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바로 이렇게 쭉 해서 한강을 따라서 쭉 북한강에서 설악산 밑에까지, 금강산 밑에까지 갈 수 있었다. 남한강 따라서 충주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임진강 따라서 쭉 위에 올라가서 어디? 바로 고랑포라고 하는 연천 쪽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물줄기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그게 주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 설악산이라든가 여기 있는 칠연산이라든가 임진강 유역, 예성강 유역을 백길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여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쪽에 있는 인천 앞바다는 되게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성강으로 나와서 한강으로 가고 임진강에서 나와서 한강으로 가서 마포로 가는 되게 중요한 입구가 바로 강화도, 지금의 강화도 유역이었다. 또 하나는 삼남지방에서 올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줄기와 물줄기에서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우리나라의 이 지리적인 산과 물은 역사 문화하고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행기가, 자동차가, 기차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제약 조건을 초월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 조건들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그 제약 조건들을 많은 형태로 극복을 하지만 이 산줄기의 이 경계부, 그 다음에 물의 이 경계부는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경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 산줄기의 개념을 이해해서 청북, 청남, 임진북, 예성남, 한북, 한남, 정맥 이런 개념들은 산줄기에서 왔고 이런 산줄기의 개념들은 바로 물줄기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에서 왔다. 그 중에서 인천의 산줄기는 한남, 정맥, 바로 백두에서 달라는 산줄기인데 바로 안성에 있는 칠연산에서 수원의 광교산, 인천의 계양산으로 연결되는 지도상으로 쭉 연결해보면 한 170km 정도에 이르는 산줄기가 바로 인천의 산줄기고 그 이 산줄기로 인해서 부평, 과거의 부평, 그 다음에 지금의 인천으로 구분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그게 이제 여기에 정확하게 좀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는 좀 초록색으로 나온 이 경계부가 바로 한남정맥입니다. 뭔 얘기냐? 이 한남정맥, 성주산, 만월산, 원적산, 천마산, 계양산, 가연산으로 이어진 이 산줄기가 희미하지만 이 오른쪽 부분들은 바로 한강으로 빗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부분들은 바로 서해로 바로 들어간다. 그 경계 지역이 비록 야트막하지만 비록 300m 내외의 야트막한 구릉지 형태지만 되게 중요한 생활권을 나누는 경계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주로 부평 권역,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인천 권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미추홀에 담당하고 있는 이쪽 부분, 문학산 같은 경우는 바로 한남정맥에서 살짝 비껴나 있긴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산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남정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한 상태에서 문학산, 청량산, 그 다음에 승기천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인천의 산줄기는 한남정맥의 구간이다 라는 부분이고 남북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고 얕은 구릉지 형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산이 이런 산들이 있고 그 중에서 문학산, 청량산, 월미산, 수봉산 같은 구간들이 바로 인천의 미추홀에 위치한 산들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하나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천의 하천을 이야기할 때 여기가 어딜까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로 아라뱃길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인공적으로 운하 배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하천입니다. 아라뱃길이라고도 하고 아라천이라고도 합니다. 인천에 국가하천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그 두 개의 국가하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라천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굴포천입니다. 바로 인공적으로 만든 하천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론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km의 물길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운하를 생각했던 건 아니고 이 굴포천 유역, 부평, 계양, 부천 지역의 홍수로 인한 침수, 즉 홍수가 났을 때 물을 빼기 위해서 홍수 조절용으로 방수로를 일부 14km의 방수로를 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강까지 4km를 연결하면서 18km 정도의까지 운하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처음에는 재해용의 방수로로 시작된 사업이 바로 이 아라뱃길 사업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라천입니다. 이 말은 인천의 하천의 상당 부분이 자연하천이 아닌 인공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인천의 하천을 이야기할 때 이 인공적인 모습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예, 인천의 하천의 물줄기, 그러니까 인천의 물줄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국가하천 두 개,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천과 예, 그 굴포천이 있고요. 지방하천이 3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가 바로 강화에 있지만 나머지 16개가 육지, 내륙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한 100개 정도 좀 넘게 있고요. 근데 대체적인 하천들은 10km 내외의 작은 하천들입니다.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있고 서해로 바로 가는 게 있고 요거에 대한 거는 바로 산줄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적어 본 부분인 거고요. 요 자료들은 미추홀 학산문화원에 얘기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서해로 바로 들어가는 하천 중에 바로 승기천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바로 하객천이라고 하는 기타 하천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근데 아직 행정에서는 하천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바로 용현천 또는 용현 객골수로가 있고 하객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미추홀에서 고민을 저희가 같이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인천의 하천들의 특징들을 이제 모아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인천의 하천이 좀 아쉬움이 좀 있고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5대 하천 살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지만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까지와 비교했을 때 인천의 하천들은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하천이 관리가 잘 되는 또 하수들에 대한 관리가 되면서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인천은 하천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5대 하천 살리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굴포천, 나진포천, 장수천, 승기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바로 공촌천입니다. 그 중에 이 미추홀하고 관련된 하천이 바로 승기천인 거죠. 근데 이거는 승기천에 열려있는 구간 중심으로 진행이 된 거고 이제 상류에 복개된 구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5대 하천 살리기 사업과 미추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일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하천이 되게 작고 또 좁은 유역 면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하 수위가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 건천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으로 저희가 이해하면서 하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가 중상류는 대부분 다 복개되어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아라뱃길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변형이 심각하다. 이건 뭐냐면 인공적으로 다른 도시보다도 더 유독 변형이 심각하다. 그거는 바로 뭐냐? 갯벌을 매립해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갯골이
이 물 배제 기능의 하천 기능이 되게 강조가 되면서 직강화되는 과정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천들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백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인공적으로 판 하천들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면서 하천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고, 또 청라를 매립하면서 상당히 많이 또 하천이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인정한 상태에서 하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얘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조금만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은 엉성해 보이는데, 제가 2006년도에 환경부 장관을 하셨던 단국대학교의 조명래 교수 팀하고 저희가 인천의 복개하천 전체를 조사하고 나서 만든 지도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복개가 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은 물길이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만든 거다 보니까 지금하고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되는 미추홀구를 본다라고 하면 바로 미추홀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여기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승기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객천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현 객골수로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이게 복개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인천의 하천의 특징은 보면 38%밖에 복개가 안 돼 있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원래 작은 하천이고 이 상당 부분 제일 큰 하천인 굴포천이 하류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촌천과 신곡천의 열린 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에서 복개 구간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나머지 하천들은 예를 들면은 승기천의 상류, 그 다음에 굴포천의 지류의 상류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하천들은 대부분 다 복개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천이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특징들, 그 다음에 하천이라고 하는 법적인 기준, 구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하천 중에서 인천의 하천이 갖고 있는 의미, 그게 바로 산줄기하고 물줄기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인천의 하천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시 저는 차 한 잔 마시고 일주일 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